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밤사이 들어온 속보부터 처리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됐습니다. 네, 어제 영장실질 심사가 있었잖아요. 오늘 새벽 2시 7분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들어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잡힌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걸 먼저 보시고 얘기 그럴까요? 나눌까요? 예, 영상 보죠. 자,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고 있는 석방 장면입니다.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기자들의 됐는데 질문.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시 거절.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집니다만 영장의 관련자들 답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을 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이제 신문에 응했고,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제 바로 거기서 그냥 수감이 된 거죠. 네, 예. 서울구치소에 정식 수감이 됐습니다. 예. 그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사전에도 미리 예측이 많이 됐던 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주거지가 좀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증거인멸이 관건이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 사유를 증거인멸로 들었습니다. 예. 특검이 영장 청구서에 적은 혐의가 총 5개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 달에 체포영장을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려고 할 때 경호처 동원해가지고 막았거든요. 그렇죠. 이걸 가장 대표적인 혐의로 들고 있고, 뭐 이외에도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했다. 그다음에 국무회의 그 계엄 선포문을 나중에 작성했다가 뭐 폐기했다, 이런 혐의들도 있거든요. 네. 이 내용 가지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이 내란 혐의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앞서서 이미 한 차례 구속이 됐을 때 적시됐던 혐의고, 그렇죠. 그때 이제 석방이 된 다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할 수는 없어서 다른 혐의를 적은 겁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앞서서 풀려났던 게 3월 8일이었거든요. 네. 그로부터 한 4개월 만 124일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돼 있는 상태. 사실 지금 좀 짧게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 구치소 수감되기까지 과정들이 굉장히 많고 수감 후의 궁금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떼서 오늘 친절한 대기자가 잠시 뒤에 자세하게 궁금증들 다 풀어드릴 거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다른 걸 떠나서 요거는 조금 눈에 띄었던 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특검이 굉장히 이게 빌드업을 해서 준비를 많이 했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했다고요? 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타임라인으로 보면은 6월 28일에 윤석열 대통령 1차 소환 조사, 예. 그리고 6월 30일에 강희구 부속실장 조사, 7월 3일에 김성훈 경호차장 조사, 그리고 7월 5일에 윤석열 2차 조사, 다음 날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거든요. 그렇죠. 자, 보면은 이게 핵심적인 게 강희구의 입장과 변호인이 들어왔을 때 안 들어왔을 때, 그리고 김성훈이 변호인이 있을 때 없을 때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변호인 없이 했다가 이때는 변호인이 입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변화를 좀, 이 진술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 누가 들어왔냐면 최명성 변호사라고 윤석열 변호인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6월 7일에 경찰 조사 받았는데, 그때는 변호인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변호인은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막았어요, 특검이. 예, 이번엔 또. 그러니까 이것도 진술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특히 이제 눈에 띄었던 게 6월 28일에 그때 윤석열 1차 조사했을 때 노컷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오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조사를 받았는데 큰 충격을 받고 조서에 진술하기를 거부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후 거만 진술에 조서에 사인을 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오전 조사에서 신나게 답을 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나 진술 못하겠다. 예, 예. 저 조사하는 사람 바꿔달라. 뭐 이렇게 요구했던 그날 말씀하시는 근데 거죠? 오전 거는 아예 서명을 사인은 안 했다. 사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내용이 그럼 뭔지는 안 알려졌는데 그 추론하기는 주요 핵심 관계자의 진술이, 이게 윤석열 측근의 진술이 변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윤석열이 측이 조바심이 나가지고 자기 변호인을 입회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거를 지금 빌드업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법원에 내밀고 이게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하자면 네. 지금 증거인멸이 재구속의 결정적인 사유가 된 건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증언이 이렇게 바뀌더라. 이거 보십시오. 계속 이런 식으로 밖에다 두면은 영향을 계속 끼칠 겁니다. 증거 인멸할 겁니다. 증언 오염시킬 겁니다. 이 부분을 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김준일 평론가는 그걸 특검이 이미 좀 계획을 가지고 변호인을 넣고 안 넣고 조정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뭐 그 타임라인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이거는 윤석열 측의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인을 강의구 부속시장 할 때 왜 보내가지고 그렇게 막 제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결국은 특검의 작전이 통했고 말려들었다 윤석열 측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잠시 후에 친절한 대기자와 함께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고요. 일단 요 얘기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요. 이건 네. 뭡니까?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그제 전북도 의회에 가서 발의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 차원에서 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일단은 박찬대 의원이 발의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좀 흐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그 박찬대 의원이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청래 의원하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음흠. 굉장히 치열한데 이 와중에 내란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건 결국 이제 당권 경쟁 와중에 나온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좀 강력한 법안을 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특검법하고는 별개로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법안이에요? 내란 특별법이란 거 내용이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총 5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네. 내란범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내란죄로 수감이 된 사람은 처벌받는 사람은 사면 복권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뭐 보수 정당이 다시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면 복권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형이었습니다마는 다 복권 사면됐듯이 전직 이번엔 안 대통령들 된다. 사면 복권 되는 사례들 많잖아요. 그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라는 거고요. 또요. 두 번째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정당에 대해서도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도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의 국조보조금을 차단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 당비보다는 국고보조금에 훨씬 더 의존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금줄을 막겠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고요. 박찬대 의원의 표현을 좀 전해드리면은 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서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걸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란 재판 전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았는데 재판부를 내란 재판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겠다? 네,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직위헌 판사 방지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허. 예전에 직위헌 판사가 뭐 취소해준 그 석방해준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점을 좀 비판을 하면서 이 내란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 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이런 특혜 주는 걸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외에도 이제 내란 관련된 제보자에 대해서는 형사상 처벌을 감면해 준다거나 또 내란범의 알박기 인사를 조치하는 그런 내용도 시정하는 그런 내용도 담았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알박기 인사를 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식 발의가 됐나요? 이게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 법안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국회 의원 정보 시스템에 오늘 새벽에 들어가 봐서 예. 내란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에 올라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의 예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안 내용도 좀 세부적으로 보고 싶었고 특히 사실은 궁금했던 거는 네. 공동 발의자 명단이거든요. 아하. 왜냐면 이제 어떤 의원들이 같이 그렇죠. 이름을 올려줘야 되는데 네. 그 의원들이 누구냐가 지금 아까 제가 이게 전당대회하고 연동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그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박찬대 의원을 지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좀 치열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란 특별법을 발의할까요? 박찬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정당, 즉 국민의힘 해산, 뭐 이 해체 계속 주장했던 그 부분과 통하는 그런 법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정당 해산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 예비 음모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2015년 1월 정확하게 2015년 1월 22일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 그때는
내란 예비 음모는 인정이 안 되고 음흠. 내란 선전선동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비 음모는 안 했는데 선전선동하는 게 뭐 가능하느냐 가지고 뭐 약간 법조계에서 막 논란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 네. 그 전에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헌재에서 해산해 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좀 뭐 완전히 재판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사실상 이제 2심까지 결정되고 이런 상황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2심에서 내란 이제 그 선전선동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예비 음모가 1심에서는 내란 예비 음모인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사실 내란 선전선동이.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산이 됐단 말이에요. 정당 해산이. 예.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이제 헌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내란 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끊는다. 거기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예. 거보다 뭐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복권을 제한한다 이런 건 모르겠는데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끊는다. 한 푼도 안 준다. 요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좀 벌어졌죠 이미. 그러니까 이게 좀 위헌적인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 소속인 그러니까 그 기준은 뭐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 당의 소속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다 끊는 거냐 예를 들면은. 내지는 그러면은 그 정당의 이름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도 궁금하고요. 뭐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뭐 다 해쳐 모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예, 뭐 다 예. 탈당했다가 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실제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발의까지는 일단 갈 거다. 발의 가고 그냥 본회의의 상정까지도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본회의에 근데 상정이 되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만으로도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정 표결까지 가는 게 아니라 상정 직전까지 이제 이거는 좀 압박이고 결국은 요 부분은 예. 야당하고 협상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거 예를 들면은 내란 특별법에서 이를테면은 사면은 안 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문제를 삼지는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당 보조금 문제가 가장 좀 국민의힘 핵심이고 어제 이제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의원총회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뭐 독재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다 지금 이게 3대 특검 드라이브에 지금 민주당까지 저렇게 내란 특별법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당 일부에서는 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냥 빨리 협조하고 빨리 털고 가자 그냥 차라리 이거 어차피 이거 계속 수사받 뭐를 협조해요? 수사에 협조하고 김건희 특검, 뭐 명태균 씨 사건 이런 거 빨리빨리 협조하자. 예, 그러니까 내줄 의원들 내주자 예, 조사에. 당 차원에서 이거 피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당 전체가 수렁으로 빠진다. 뭐 이런 의견도 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피를 좀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국힘이.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법 대 독재 방지 특별법. 요게 이제 두 정당 사이에서 지금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법안들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 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상황하고 좀 연동해서 볼 수 있는 게 예.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꾸준히 물어보고 있는데 출마를 전당대회에 예, 할지 예. 안 할지요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 지방선거 그 참패할 가능성 뭐 요거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두 번째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지점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검의 수사 관련된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쪽 뭐 인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예전에 의원들하고 좀 척을 지게 된 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한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체포돼야 된다 내지는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게 뭐 소위 그냥 이걸 비유를 하자면은 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를 이렇게 뭐 공격했다 뭐 이런 식의 그 보수 내부의 비판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당 대표가 됐는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 체포 동의안이 계속 넘어오고 이랬을 네. 때 스탠스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예, 이거를 비판을 또 할지. 근데 비판을 또 한다 그러면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그러더니 또 그런다 의원들한테 이런 배신자 비판이 프레임. 있고 그렇다고 또 옹호를 하자니 그 입장이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변수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8월 중순이 될 텐데 도대체 누구 나오느냐? 특히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가 그런 관점에서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8월 말 정도가 될 거란 얘기도 하더라고요. 8월 원래 말이요? 이제 중하순 19일 보도가 있었는데 예, 예. 뭐 말이란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늦춰질 수 있나 봐요. 혁신위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8월 2일이잖아요. 후보 등록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요 얘기는 월간 유인태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유인태 전 사무총장한테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죠. 다음 주 장관 청문회. 다음 주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네.
정말 슈퍼위크 이렇게 표현할 수 슈퍼위크. 있을 만한 그런 주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인사청문회가 있고 월요일은 4건, 화요일은 5건까지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1건으로 가장 적고요. 이렇게 네. 해가지고 총 1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다 치러지게 됩니다. 하루에 4건이면은 동시다발적으로 4건이 열리는 거군요. 네, 오전 10시에 다 시작을 하거든요. 예. 월요일에 4건, 화요일에 5건이니까 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후보자를 아마 뭐 일일이 다 이렇게 쟁점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 쪽이 좀 물어봤어요. 어떤 후보자가 가장 논란이 될 것 같으냐, 그러니까 어떤 후보자를 가장 많이 공략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누구래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가장 많이 꼽더라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말고 네. 예,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같아요. 지금 두 사람이 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란들이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몇 건이 나왔어요. 네, 지금 의혹 상태로 나온 것들이 왜 꼽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교육부 장관인데 이 교육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의혹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논란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니까 이게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큰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큰 논란이 자녀 위법 유학 논란이 또 하나 있거든요. 자녀의 위법 유학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이 후보자가 2007년에 당시에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둘째 딸을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네. 근데 당시 법상으로는 중학교 졸업을 다 해야지만 자비 유학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다 마쳐야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학교를 마치지 않은 시점에 갔고 그다음에 그냥 갈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이 있는 거는 부모가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1년 그렇죠.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같이 동거를 해야 하니까 이게 아이를 중학생 아이를 혼자 보내지 말아라는 법이에요. 맞습니다.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된다. 조기 유학 가려면 보호자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여러분 법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중퇴하고 아이 혼자 보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후보자하고 이 후보자 남편이 다 교수인데 예. 국내에 재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따로 보냈기 때문에 법 위반이고 이게 유학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교육부 장관하고 또 관련이 돼 있잖아요. 첫째 아이도 조기 유학 갔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첫째는 이제 위법은 아닌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SBS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강선우 의원, 그 여가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네. 그 보좌진들 갑질 의혹 논란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요 확인 여부는 또 추후에 봐야 되겠지만 이게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니까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청문회 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이 보좌진 갑질 논란들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은 항상 하거든요. 어떤 의혹들이 있었냐면은 네. 자기 집에 쓰레기를 버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고장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강선우 후보자 쪽에서는 이 가사도우미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시킬 필요가 없었고 변기 수리랑 관련해서는 집이 물바다가 됐다 이렇게 해명을 SBS에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보좌진이 상당히 자주 교체가 됐다. 이제 거기서부터 언론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보좌관들이 줄줄이 보도에서 보면 증언을 직접 했네요. 네, 이게 좀 이례적이에요. 왜냐면은 증언을 하면은 예. 그 보좌진이 보통은 다른 의원실에서도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뭐 맞다고 하더라도 그 의혹이 맞다고 하더라도 잘 채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내부 고발자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례적으로 여러 명이 좀 증언을 한 상황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의혹들도 좀 있는데 관건은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일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인사를 판단할 거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개별이라기보다 누구 하나를 내줄지 말지, 어디까지 내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좀 색다른 얘기 들은 거는 네. 자기들의 문제 제기를, 이건 좀 일부 시각인데 문제 제기는 많이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차라리 그냥 다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네. 예를 들어 크게 중요하지도 않은 장관 후보자 한 명을 내줘버리면은 네. 그러면 이게 협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을 다 수용하는 것처럼 오히려. 나머지 후보자들은 다 정당화돼 버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부의 좀 해석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뽑은 낙마 가능성 1호, 2호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네. 이제 여러 정권들의 이제 낙마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초반에 되게 인사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럴 때 김인철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가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했는데 한국외대 총장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호영 복지부 장관, 경북대 의대 교수였어요. 네. 그리고
송홍열 공정위원장, 서울대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교수들이 줄줄이 낙마했네요. 박순애 이제 교육부 장관은 됐는데 53일 만인가 사퇴했잖아요. 그때 만 5세 입학. 근데 예. 그때도 뭐 음주운전 논란이 막 많았거든요. 여기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의원들 입장에서 여당 의원들도 열심히 방어하고 쉴드를 잘 안 칩니다. 아하. 아니, 뭐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추세를 보면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래요. 그 의원들은 웬만 비슷한 거 하더라도 의원들은 웬만하면 통과가 되는데 우리가 약간 지금 그래서 뭐 기사도 나왔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야 우리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이거 우리가 이것까지 쉴드 쳐야 돼? 약간 이런 그런 얘기 분위기까지 나온대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은 이진숙 후보자가 1순위고 또 뭐가 있냐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네. 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김명수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 때 김인철 다 논문 표절이 주요 원인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무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거는 예. 자기가 교육부 장관인데 그래서 뭐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되면은 가장 유력한 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그리고 표절 의혹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인데 자녀 2명을 모두 조기 유학, 그것도 위법 조기 유학을 보냈다라는 게 얼마나 국민 정서에 맞을 것인가. 요것에 대한 해명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후보자의 해명을 보고 국민들의 여론 보고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